처음에 아내는 단지 허리 통증 때문에 도수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평범한 일이었죠. 저는 그저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치료를 권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제 권유에 따라 치료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전혀 의심할 여지도 없었죠. 치료만 잘 받으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치료를 받으러 가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치료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한번 치료를 받고 오면 좀 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또 가게 됐죠. 처음엔 단순히 치료가 길어지는 거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말한 뒤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그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오늘도 괜찮았어? 라고 묻는 제 질문에 아내는 점점 더 피곤하다고만 대답했어요. 그 말에 무언가 숨겨진 느낌이 들었죠.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의심이 커졌어요. 아내는 치료 후 피곤하다며 자주 휴식을 취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차 그 말이 믿기 어려워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치료를 받고 돌아오면 늘 힘들어 한다고 했지만 그 피곤함이 마치 다른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도수치료사인 진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치료사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치료만 잘해주는 사람이겠지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람에 대해 아내가 이야기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그것이 의심을 더욱 키웠어요. 그녀는 자주 진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치?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오늘은 진수 선생님이 뭘 해주셔서 많이 좋아졌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말을 듣고도 왜 하필 진수 선생님의 이름을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죠. 그리고 얼마 후 아내는 점점 더 자주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했어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닌 2번씩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게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아내는 평소에 자주 치료 후 오늘 치료 끝났어. 잘 다녀왔어? 라는 메시지를 자주 남겼는데 그날은 그녀가 진수 선생님과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열었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선생님과 커피 마셨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다시 만나고 싶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게 다였어요. 아내는 이미 그 도수치료사와 치료를 넘어선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였죠. 그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믿었던 아내가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 저는 그 문자 하나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치료라고 믿었던 모든 시간이 사실은 그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한 가지였어요. 배신이다. 이제 끝이다. 그날 저녁 아내는 치료 후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그때까지도 제 얼굴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오늘도 치료 잘 받았어? 라고 묻고 말았어요. 그때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응, 오늘도 좋아졌어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대답을 듣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아내가 또 치료를 받으러 간 그날, 그녀가 돌아왔을 때 모든 사실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내에게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거였죠. 그날 아내가 치료를 받으러 간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내와 진수 선생님의 관계가 그저 치료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믿었던 아내, 내 삶의 동반자가 그렇게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 마음은 정말로 혼란스러웠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서 마치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녀를 믿고 있었는지, 얼마나 아내가 나에게 충실할 거라고 믿었는지를 되새기고 있었죠.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 작은 소리가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감정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치료는 어땠어?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내가 말을 꺼냈어요. 아내는 늘처럼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응, 괜찮았어. 진수 선생님이 잘해줘서 좀 나아졌어.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아내의 얼굴에서 어떤 감정이 묻어났는지 알 수 있었죠. 그것은 진정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말할 수 없는 진실을 감추기 위한 표정이었어요. 진수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가 봐. 그 말을 하자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깐의 침묵 후 그녀는 서둘러 말을 돌리려 했어요. 그냥 치료받으러 가는 거니까. 이상한 감정은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미묘하게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 떨림을 들으면서 나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나를 계속 속이고 있었고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감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거지?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내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그런 말은 그 사람도 많이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답을 묻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었어요. 이미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이 확실해졌고 그 순간 나는 아내와 그놈을 향한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밀려왔어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 터져버린 기분이었죠. 너 그렇게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치료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소리 없이 그 말을 내뱉었어요. 아내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속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죠. 그 모습에서 나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녀가 나에게 감추었던 모든 거짓말, 숨겨두었던 모든 비밀이 드러난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리 애써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아내와 그놈과의 대화, 그들의 속이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 만큼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로 결심했죠. 저도 그들을 배신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들을 향한 복수의 불꽃이 점점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내가 복수를 계획하는 한 그들의 일상은 계속해서 흔들릴 거였죠. 그리고 그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진 않을 거예요. 차갑고 냉정하게 복수의 계획을 실현할 시간이에요. 다음 날 저는 아내와의 대화 이후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결심한 대로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차갑고 냉정하게 복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죠. 이제 아내의 거짓말과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아내와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짓말이었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어요. 저는 아내가 떠난 후 그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어떻게 그가 제 아내와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죠. 그래서 민간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탐정에게는 아내와 그놈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들이 만난 장소들, 치료 시간이 길어졌던 날짜들, 그리고 그놈의 배경까지. 저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철저히 파헤쳐야만 했어요. 저 사람의 모든 걸 알아봐야 해. 그가 어떻게 내 아내와 가까워졌고 그들의 관계가 어디까지 깊어진 건지 파악해야 한다고 저는 탐정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저에게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줄 것이라 말했죠. 제게 필요한 건 단 하나,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동안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떠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생각들은 복수와 배신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아내가 내게 숨긴 그 모든 비밀들이 드러날 때 나는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적이고 치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상처받고 그들이 만든 거짓말이 무너지게 할 시간이었죠. 며칠 후 탐정은 제게 아내와 그놈의 만남에 대한 증거들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자주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내는 그놈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있는 순간 저는 복수의 계획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그 사람과 함께 단순한 치료를 넘어 감정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 사진을 보고 난 뒤 제 가슴은 계속해서 울렸어요. 하지만 그 울림은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천천히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분노가 더욱 커졌어요. 그들은 나를 믿고 나의 눈앞에서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죠. 아내는 그놈과 함께 다녀온 호텔의 영수증도 탐정이 확보해 왔어요. 그 영수증은 그들이 몇 번이나 만났는지를 명확히 증명해 주었고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줬죠. 이제 제게는 그들의 불륜을 입증할 모든 증거가 다 있었어요. 제 계획은 이제 복수에 집중하는 것이었죠. 복수는 단순히 그들에게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절차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그놈의 불륜을 법정에 공개하고 그들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했죠. 그들의 잘못이 어떻게든 밝혀지게 할 거였어요. 그동안 아내는 아무런 변화 없이 치료를 받으러 다녔고 그와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였죠. 저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냉정해졌어요. 아내가 돌아오면 그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내는 저를 계속해서 믿고 있었고 그놈도 제가 그들을 의심하지 않도록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제 손에서 복수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였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피곤해하며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오늘도 치료 잘 받았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녀가 계속해서 나를 속이려 하는 게 화가 났어요. 그럼 그놈이랑 어떻게 보냈어? 저는 말없이 그 말을 던졌어요.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치료였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저를 더욱 자극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다 말해.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안 통할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녀도 알았을 거예요. 그 순간 아내는 내 눈을 피하며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그때 저는 아내의 손목을 잡고 그녀를 마주보게 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모든 걸 다 말해. 내가 그 사람과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말해. 그날 밤 아내는 제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내 안에서 느껴지는 배신감은 점점 더 강해졌죠.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를 속이고 그놈과의 관계를 감추려고 했던 모든 거짓말이 결국 저에게 드러났어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더 이상 그녀에게 묻고 싶지 않았어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녀의 행동을 통해 모든 걸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너 그 사람과 뭐 했는지 다 알 수 있게 말해. 이제 숨기지 마. 이 말은 제가 아내에게 던진 마지막 경고였어요. 아내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아내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복수의 대가를 치를지에 대한 계획이 다 정해졌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사람과 만났던 건 치료를 넘어선 거였어. 아내는 마침내 고백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서 폭발할 듯한 분노가 치솟았죠. 그게 다야? 그냥 치료였다고. 치료라면 왜 손을 잡고 왜 다른 곳에서 만났어? 아내는 다시 한 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저에게는 의미가 없었죠. 그녀는 내게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었어요. 너와 그놈 둘 다 이제 내 삶에서 사라져야 해.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가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달았고 나와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줘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저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눈물이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죠. 그녀는 나에게 가면을 쓰고 있었고 그 가면 속에 감춰졌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나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더 이상 감동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결국 나를 배신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용서? 그게 말이 돼?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건 복수였어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내게 불리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수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어요. 아내와 그놈이 저지른 모든 불륜을 드러내기 위해 저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죠. 너와 그 사람은 이제 끝이야. 난 내가 저지른 잘못을 세상에 드러내서 둘 다 후회하게 만들 거야. 이 말은 저의 마지막 경고였어요.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을 더 크게 느꼈어요. 그들이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될지 생각하며 제 복수 계획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저는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그놈의 불륜을 법정에 공개하고 그들이 저에게 상처를 준 만큼 그들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죠. 저는 변호사를 만나 불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했어요. 이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날 시간이에요. 아내와 그놈은 더 이상 아무도 모르게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이 숨겨두었던 비밀들이 세상에 드러날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소송을 준비하며 저는 그들의 비밀이 공개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그놈이 어떻게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했죠. 법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속일 수 없을 거였어요. 이제 아내와 그놈에게 내려질 대가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혹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복수의 시작을 선언한 셈이었죠. 복수의 계획을 시작한 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내와 그놈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죠. 이젠 그들이 저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지 정확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 손에 있는 모든 증거는 그들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왔다는 생각에 짜릿함을 느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아내와 그놈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하기로 했죠. 아내가 저에게 저지른 배신,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한 고통을 이제 법적으로 세상에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들이 나에게 주었던 고통이 이제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졌어요.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어요. 법원에서 아내와 그놈에게 소장이 송달되었고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된 거죠. 아내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보였고 그놈은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들이 겪게 될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내는 울며 저에게 전화했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녀의 고백도 그녀의 눈물도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죠. 그때까지도 아내는 저를 배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제발 대화하자,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어라고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미안한 기색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복수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것에 놀라운 반응만 보였죠. 법정에서의 그날 저는 아내와 그놈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어색해하고 둘 다 기죽은 모습이었어요. 제 앞에서 그들은 무기력하게 서 있었죠. 아내는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어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거짓말들이 드러날 시간이었고 그들은 이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해야 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 변호사는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법정에 제출했어요. 호텔 영수증, 그놈과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제가 수집한 모든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아내와 그놈과의 관계를 명백히 드러냈어요. 법정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제게 상처를 줬는지에 대해 증언이 이루어졌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들의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마다 나는 점점 더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속일 수 없었고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그 눈물로 다시는 이 모든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녀가 뭘 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어요. 그들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재판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저는 이혼에 성공했고 상간 소송에서도 승소했어요. 법원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이제 내게 상처를 준 만큼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불륜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어느 정도 풀렸어요. 돈이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법정에서의 마지막 판결이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 안에 놓인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내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그 집은 더 이상 제게 의미가 없었죠. 그 집에서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가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짜의 시간을 보내며 나는 얼마나 속았던 건지, 그 아내가 얼마나 내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뺏겼는지를 되새기면서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우연히 들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놈은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고 업계에서 퇴출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가 세운 디자인 스튜디오는 문을 닫았고 그의 이름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녀는 혼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 삶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소식에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보며 느끼는 감정은 연민이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주었던 상처를 이제 그들 스스로가 치르게 되었다는 생각에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원망을 가지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끝나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제 삶은 여전히 계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를 놓고 새롭게 시작해야 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제 삶은 다시 한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날도 똑같이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낡은 커피포트에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습한 공기가 느껴졌고 저는 습관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본래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는 성격이었죠. 주방 한쪽에서 아내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글쎄요. 제 눈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하고 과장되어 보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라고 물으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제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점들이 제 시스템에 하나둘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옷차림에 훨씬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평일 낮에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전에는 편안한 차림이 많았지만 요즘은 꼭 구두를 신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더군요. 처음엔 그저 기분 전환이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옷차림이 가벼워진 탓이겠지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집주인 아들이 집 수리 좀 해준대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었고 오래된 집이라 벽지가 조금씩 갈라지는 중이었죠.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표정에서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며 은밀히 미소 짓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의아했지만 그때까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의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 아들 박세영이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죠. 벽지를 살펴보며 아내와 농담을 주고받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서 묘하게 익숙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수리에 필요한 건 말씀하세요라고 하자 그는 아내분이 잘 챙겨주시네요 라며 저에게는 건성으로 말하고 다시 아내를 향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싹 텄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벽수리 하나로 과할 정도로 들뜬 목소리로 저녁 메뉴를 고르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변화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집안의 모든 스마트 기기와 연동된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 가전제품들의 전력 소비 패턴을 기록하고 있었고 주거 공간 내에서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하는 센서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의 외출 시간, 옷차림, 휴대폰 사용 패턴,
그리고 박세형이 집에 오는 날과 시간, 심지어 특정 시간대의 전력 사용량 미세 변화까지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시스템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건 그들에게 패배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단 모든 감정을 잠시 냉동시켜 두기로 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저는 더 치밀한 기록으로 저를 지탱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가 4달 남았었고 특약 사항에 수리 관련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부담인 벽지 교체, 베란다, 샤시, 실리콘 보수 등의 항목들이 전부 명확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지출 내역에 동일 기간, 동일 상호명으로 소액 결제가 여러 번 찍혀 있었거든요. 리셋 인테리어 상담, 하우스 픽스 미팅룸 같은 곳들. 검색해보니 카페 안에 있는 소규모 회의실 대여 서비스였습니다. 이 모든 내역을 엑셀에 날짜 마이너스 시간 마이너스 상호명으로 바꾸어 정리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제 속에서 눌러두었던 분노가 규칙을 가진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이상 패턴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내가 장을 본다며 집을 나간 시간과 박세형의 차량이 단지 주차장에 진입하는 시간이 겹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틈을 타 그녀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영수증 몇 장이 있었는데 전부 집 근처 카페와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결제 시간은 박세형이 집에 수리하러 온 날과 일치했습니다. 이 증거를 보고 나니 제 머릿속에 둘이 뭔가 있다는 확신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덜컥 들이대면 그들은 분명 발뺌할 것이고 저는 완벽한 증거를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치밀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의 휴대폰 동기화 기록을 확인해 그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설치된 현관 센서와 스마트 플러그가 기록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외출이 늘어난 날에도 특정 평일 낮 시간대에 미세한 전력 스파이크가 찍혀 있었고 욕실 환풍기가 잠깐 켜졌다가 꺼진 흔적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내가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집에 머물렀다는 명백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집 보수 관련 미팅이라며 나갔지만 위치 기록은 전혀 다른 곳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집에서 15분 거리의 한 오래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길 왜 가지?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내가 움직이는 경로를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 카페에서 박세형을 만나더니 함께 그의 차를 타고 그 오피스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뒤따라가 차량이 건물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상간남 소송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간다고 나섰지만 제 발걸음은 법률사무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8층 유리문 너머로 가사 전문 변호사라는 문구가 보이자 순간 손끝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제가 직접 발품 팔아 모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 USB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카페 결제 내역, 박세형과의 문자 프리뷰 사진, 제가 기록한 집안 스마트 센서 및 스마트 플러그 전력 패턴 분석 데이터, 아파트 입출차 기록, 그리고 전세 계약 갱신 서류 사진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자료를 한 장씩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상간남 소송 가능성 충분합니다.
명분이 전세계약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이고 사적인 만남의 증거가 명확하네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시점과 증거의 명확성에 매우 강합니다. 날짜별로 사건 흐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특히 개인적인 교류를 입증할 더욱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USB의 폴더 구조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날짜별, 시간대별, 자료별로 완벽히 정리된 저의 기록들을 본 변호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간남뿐 아니라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이게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다만 아내가 업무상 관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방문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 교류의 흔적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법정에서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그야말로 결정타가 될 만한 장면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미소나 서류를 함께 보는 모습이 아닌 감정적인 교류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순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에 그 완벽한 계획을 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주방에서 뭔가를 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물었습니다. 갱신 얘기는 잘 돼가? 응, 거의 다 끝났어. 서류도 다 준비됐고.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다는 건 곧 또 만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엔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아내가 이번 주 금요일 세영 씨가 서류 수정본 들고 온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날이라고 선명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금요일 오전부터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확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오전 11시 회색 SUV가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른 동 복도 끝에서 망원 렌즈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 동의 복도 끝에는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저는 이 각도에서 집 현관이 정확히 보이는 것을 이미 예전에 우연히 확인해 두었었죠. 11시 5분 현관이 열리고 박세형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쇼핑백과 봉투. 망원 렌즈로 확대하니 봉투에 부동산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연속으로 촬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복도에 서 있었는데도 명확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제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 웃음은 마치 제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바늘 같았습니다. 그리고 1시 20분 현관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나왔습니다. 아내는 서류가 든 봉투를 안고 있었고 박세형은 아내 어깨 너머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야에 아주 짧은 장면이 스쳤습니다. 박세형이 아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건 업무 관계라는 핑계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에서 그들의 웃음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가 모을 무기가 되고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오후 1시 19분 쇼핑백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박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향기 마음에 들면 쓰세요. 그리고 아내가 웃으며 이거 지난번보다 더 좋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향기. 지난달부터 아내가 뿌리던 그 익숙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선물이 집에 들어온 날과 아내가 바꾼 향수 냄새의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후 2시 5분 현관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세영이 먼저 나왔고 아내가 조금 뒤에 나왔습니다. 아내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그 남자는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며 아내에게 웃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현실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전세 계약 갱신을 구실로 집안에서 서류를 펼쳤고 선물을 주고받았고 식탁 앞에서 1시간 4분 머물렀다. 제 손글씨가 떨려서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억울했고 모욕적이었고 분노가 치솟았지만 놀랍게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이 제 무기였으니까요. 기록, 시간, 서류, 서명, 스틸컷, 알림, 그리고 전세 계약서. 그들이 핑계로 쓴 문서는 이제 제가 들이밀 증거의 표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오늘 서류 얘기 얼추 끝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불덩이가 굴러다녔지만 수고했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찍힌 영상을 세 부분으로 잘랐어요. 현관 출입, 테이블 상 서류, 선물 상자. 그리고 각각의 타임스탬프를 박았어요. 폴더 이름은 전세, 갱신, 반대편이라고 붙였어요. 제 파일 구조에조차 분노가 배어 있었죠. 잠들기 직전 저는 상간남 소송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명분으로 붙어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법률 상담을 어떻게 시작할지, 어떤 항목을 묻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전세 갱신을 명분으로 빈번한 왕래가 있었고 세입자 동에 없는 대리 방문이 반복됐어요. 수리 신청서와 작업 확인 서명에 아내 필체가 찍혀 있어요. 상가 CCTV와 카드 결제 내역이 동시간대에 묶여 있어요. 문장을 짧게 끊어 썼습니다. 마치 판결문처럼요. 이 과정을 겪고 있는데도 어쩐지 글자들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그 냉기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에 들어가서 오늘 촬영한 사진, CCTV 파일, 녹음 파일을 전부 하나의 폴더에 모았습니다. 폴더 이름은 결정타로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낼 준비였죠. 파일을 정리하면서도 제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수많은 밤들을 견뎌낸 회한과 지독한 복수심이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 평온함은 감정을 소진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증거를 완비했기에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전사의 침묵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장면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하죠. 다음 날 저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마침내 완전 무결한 결정타 폴더가 담긴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 동시에 들어갑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전세 계약을 명분으로 한 접근 행위 자체를 부당행위로 넣을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절차는 제가 준비한 이 기록들로 완벽하게 굴러갈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껴 있었지만 제 눈앞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아내와의 대면이었습니다. 그 대면에서 지난 몇 달간 제가 모아온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예상했고 그 예상조차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날 이후로 그녀가 2번 다시 제 눈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심장이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회사에는 연차를 냈고 아내에게는 오늘은 재택근무할 거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봉투,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보강할 것 없는 완전하게 정리된 작은 USB를 놓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준비한 저의 유일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멈추자 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봐. 그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에는 전혀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대화를 나누려는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첫 번째 사진을 띄웠습니다. 상가 CCTV 화면 속 아내와 박세영이 나란히 걷는 장면. 그녀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지만 아직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거 뭐로 보이니? 제 목소리는 낮고 평이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사진을 응시하다가 그냥 같이 걷는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아주 미세하게 빨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현관 안쪽에서 찍힌 장면. 2 사람이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고개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날짜와 시간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갱신 얘기한 거야. 아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테이블 아래로 떨리는 손끝이 보였습니다. 저는 웃음도 분노도 드러내지 않은 채 다음 증거로 넘어갔습니다. 녹음 파일. 스피커에서 그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지난번보다 더 좋은 향기예요. 마음에 드시면 쓰세요. 그리고 아내의 웃음소리.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전세계약 갱신 수리 명부는 참 그럴싸하더라. 제 목소리는 철저히 냉정했고 제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끓어오르는 치욕과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제 이성과 의지로 그 모든 감정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당신이 그 사람 손을 잡은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어. 저는 CCTV 영상에서 손을 잡는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마지못해 흐느끼는 듯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서는 진정한 후회보다 현 상황에 대한 극도의 당황과 체념이 더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목끝까지 차올라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저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미안. 6달 넘게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이제 와서 미안해. 차가운 목소리로 더 깊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오늘 여기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모든 증거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다 들어갔어.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 동시에 진행될 거야. 그녀는 그제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소송? 그 목소리 속에는 공포와 당황,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곧 통지서를 받을 거야. 당신도 박세형도.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법적 절차야.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의자를 밀어내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당신이 만든 결과야. 나는 그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준비했을 뿐이야.
아내는 무너진 표정으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장면은 제게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이 울음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쓰린 상처가 아리게 남아 있었지만 그 고통조차 이제는 다음 절차와 다음 서류, 다음 기일을 위한 냉철한 동력이 될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다음 절차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감정과는 단절된 채로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울고불고 매달리기도 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박세형 쪽에서도 합의금을 제시하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연락을 단호히 차단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덕분에 저의 시간은 오직 서류 작업과 법원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온전히 쓰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노트북을 켜고 그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집요함이 저를 계속 움직였습니다. 얼마 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관련 서류가 아내와 박세형에게 송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분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과연 이 싸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하는 회의감이 뒤섞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물론 박세형도 자신들의 행위를 업무적 관계로 위장하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제게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들의 주장은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첫 변론기일 법정에서 마주한 아내와 박세형의 얼굴은 충격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박세형은 예상치 못한 소송에 크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쾌함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 하는 아주 건조한 안도감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흘러갔고 감정은 이미 제 심장 깊은 곳에 굳어버린 돌덩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돌덩이 속에서도 밤마다 예고 없이 날카로운 조각들이 튀어나와 저를 핥히곤 했습니다. 평범했던 지난 시간의 파편들이 저를 괴롭혔고 저는 잠 못 드는 밤을 삼키며 다시 한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비극적 시작점을 되새겨야만 했습니다. 소송은 길고 지루했지만 제가 철저히 준비한 증거들 덕분에 빠르게 결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이혼 및 상간남 소송에서 제가 승소했습니다. 아내와 박세형은 마지막까지 저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의 관계가 전세계약 갱신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였다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상당했고 전세계약 해지도 제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온 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은 해소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깊은 흉터가 아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처절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승리감으로도 온전히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으로 시작된 고통스럽고 치밀했던 몇 달간의 여정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에 저는 감성적이고 조금은 느긋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에 철저하고 계획적인 차가울 정도로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불신이 저의 본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가구와 물건들을 새로 들였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간 기록들을 모두 모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 볼 날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 기록들이 저의 과거를 단단히 지지해주는 증거가 아니라 제가 걸어온 길과 그 과정에서 얻은 강인함을 잊지 않게 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가 아닌 상처를 끌어안고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재건하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픔과 고통으로 얻은 변화였지만 그 흉터는 아물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흉터는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보다 더욱 강인하고 단단해진 제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기로 했습니다.